안녕하세요. 40대 주부입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그 여자라고 하고 싶지만 이야기의 목적상 그냥 시어머니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세상의 규율이 무너지고 위아래 서열이 없어져도 아직까지 아래 사람은 위 사람을 공경하고 위 사람은 아래 사람을 챙기고 보살피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다르더군요. 아래 사람을 철저히 무시하고 밟아뭉개는 스타일의 여성이었거든요. 제가 존경할 일도 없었고 항상 싸움만 했어요. 결혼 전부터 우리 집을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우선 우리 집 소개를 좀 해야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은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대단히 허접한 사람이었죠. 속부터 굽신거리는 내부는 물론이고 어디부터 봐도 허접한 상황이었어요. 나쁜 집이라고 TV에서 나오는 나쁜 집들도 그 아버지 모습과는 비교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도 좀 그랬어요. 어린 시절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하나뿐이었어요. 항상 술에 취해 있고 생각이 정신없는 모습이었죠. 할머니가 말로는 원래 명문 출신의 성공한 직장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친구의 소가 사기를 당하고 술에 빠지며 정신을 잃고 마지막엔 이렇게 된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전혀 민망한 아버지인데도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끝까지 아끼고 보살펴 주셨어요. 저도 나이가 들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수록 엄마처럼 박복한 여자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개망난이도 아니었고 전도유망한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다니던 남편이 정신을 잃고 매일 술에 취해 산다. 어머니는 어떻게 허무 망가지는지를 상상하면 마음이 더럽혀진다. 자식인 나까지 있기에 차마 이러지도 못하고 집안을 지어가는 엄마가 아픔은 얼마나 깊겠어요. 평범해야 할 것 같았던 가정에서 남편이 하더라도 정신을 차릴 것이지만 이미 두상의 정신을 잃은 아빠는 집에 쌀 한 톨만 있으면 그을 돈으로 바꿔서 사소한 사치를 즐기는 신사였다. 또한 이상하게도 집에서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지만 밖에서는 이웃 탈배하면서 비우고 동네 여자들을 놀림해 다녔다. 경찰서에도 가보고 토론을 한 적도 있었지만 그때는 동네에서 충분히 알기에 넘어가달았다. 저는 그 아빠를 보면서 자라서 그러한지 나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다. 다정한 아빠와 자상한 남편, 이러한 이완적인 가족을 상상했다. 물론 그 후에 집이 조금 나아지기 시작했는데 대학에 입학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뼈저리는 가난을 맛보고 아빠에게 실망을 했기에 대학교나 가정교육 관련 학과를 선택하고 공부해 졸업 후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 사이에 멋진 사람을 만나고 아름다운 분들과 연대하여 함께 위대한 일을 해내고 있다. 한국에서 우리 가족과 가정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사회활동뿐만 아니라 저 또한 사람이자 여성으로서 남성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몇 차례의 만남과 이별을 거쳐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제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성실함을 바탕으로 따뜻한 남자로서 제게 큰 지지를 주었습니다. 또한 그의 직장은 중견기업 중에서도 이름이 있는 곳이었고 안정적인 직급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안심이 되었죠. 이처럼 좋은 조건을 갖춘 남자가 제게 호감을 보내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가장 기뻐해 주신 분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래, 너가 이렇게 고생한 것을 보니까 좋은 사람과 만나기 위해 노력했구나. 김서방은 놓치면 안 돼. 곧 소개시켜 줄 테니까 기다려. 또한 아버지는 정신이 없어 복덕방에서 알딸딸하게 마시고 돌아오는 반면 엄마는 남자친구를 소개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정말 술에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일부 알코올 중독자들은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있지만 아버지는 집에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매우 조용한 사람이 되었어요. 결국에는 엄마한테 남자친구 소개를 받고 있는 도중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엄마는 한마디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2일 후에 사망했어요. 인생은 정말로 허망한 게 아닐까 싶었어요. 엄마가 급한 일이 있어서 하늘로 떠난 것인지 정말 너무 야속하다고 생각했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엄마가 돌아가신 게 너무 그립고 그리웠어요. 그 후로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고 밥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때 나를 위로해준 사람은 아빠나 친척이 아닌
단 한 사람 남자친구뿐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엄마를 좋은 곳으로 보내주었고,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남자친구는 나를 위한 결정을 내리게 하기 위해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러 간 것 같다. 그렇다면 남자친구와 결혼을 얼마 안 남겨놓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난 당장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도 결혼은 미리 말하고 무엇인가를 하러 가자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말하고픈 얘기니 이제 결정하는 것이 좋나요? 사랑이든 일이든 무언가에 깊이 빠져야 살아야 할 것 같았다. 자꾸만 엄마의 생각이 떠나지 않아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남자친구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리고 예비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렸다. 먼저 시아버지는 골프 관련 사업을 하시면서 탄탄한 재력을 갖고 있어 첫인상이 매우 젠틀하고 멋졌다. 또한 골프를 즐기며 다방면에서 아는 사람들이 많아 그의 얘기 한마디 한마디마다 기품이 느껴졌다. 그에 비해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부잣집 사모님 스타일이었다. 돈으로만 채워 보이기 위해 화려한 의상을 입은 사람 같았다. 제가 사회운동을 하면서 많은 단체장이나 시민을 만나보면 항상 이런 스타일을 만날 때가 있었다. 너무 어려운 말을 쓰며 자신을 포장하는 스타일인데 예비 시어머니도 그 스타일이었다. 그러나 처음엔 나쁘지 않은 인상을 주셨다. 처음에는 다정하셔서 슬픈 일을 겪었다고 들었는데 힘내라며 가족이 되면 다정하게 대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말했다. 8년 전에 정말 따뜻한 말들로 느껴졌어요. 시아버지도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서둘렀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든 걸림돌이 되는 법인 있죠. 그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일단 아버지는 남자친구 집안이 재력이 있는 것을 알고 내 취직이 짤이 좀 알아봐 달라고 할 수 없겠냐며 건의했어요. 어딜 가서 골프장에서 청소 일이라도 하는 게 낫겠다는 언급을 했어요. 아빠는 그냥 가만히 계신다면 돕는 거라고. 이번 상점에서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고 돈 좀 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 라며 자랑스러운 투의 멘트를 던졌어요. 그런데 아빠는 계속 불안해 보였고 하루는 예비 어머니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함으로써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일단 음식점에서 주문을 올바르게 하지 않은 웨이터를 소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웨이터가 3,000원 더 싼 음식을 선택적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주변 손님들 중 한 분이 지적했습니다. 웨이터는 즉시 사과를 했지만 음식점이 바쁘다는 이유로 주문을 변경하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신뢰가 부족하다면 그 음식을 먹고 다른 음식과 음료수를 무료로 제공하고 다음 방문 시 할인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제안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은 일단 받아들이고 식사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식사가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음식점은 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결코 돈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하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음식점 주인은 사과하며 실수를 인정했으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진실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말이었지만 솔직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나중에 조금씩 말했어요. 어머니가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야? 왜 20대 초반의 길에서 살 뻔했냐고 말했더니 어릴 적에 우리 집이 망해버려서 그랬다며 시장에서 아주 악착같이 일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내 집도 어렸을 때 어려웠고 힘들게 살아온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었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많은 일을 경험해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돈에 대한 집착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았어요. 돈이 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돈을 쓰는 모습은 정말 보기 싫었어요. 시어머니는 사람들의 고민을 도와주고 필요한 사람끼리 연결시켜주는 등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오지랖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처음 만나고 몇 번 나오면서 서로 이해가 되고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보다는 딸처럼 대우해주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내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예의도 없이 발언하셨어요.
대답할 틈도 없이 말이었는데요. 당연히 수리를 하러 갔습니다. 시아버지에게도 미리 슬쩍 말씀을 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약간 주사가 있으시고 상치른 지 얼마 안 된 술은 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부탁까지 했건만 시아버지도 사람 좋아해서 그런 것 같지만 소주 한 병 정도는 어떠냐며 친정 아버지에게 관하셨고 친정 아버지는 신나서 드시기 시작하더니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가니까 바로 시아버지에게 사돈 일자리 좀 알아봐 줘 아내가 희미지의 장사입니다. 그 취직만 시켜주면 술도 딱 끊고 그럴 테니 부탁 좀 합시다. 정말 산 넘어 산이었죠. 진짜 남편만 아니었으면 밥상이라도 다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사람 좋은 시아버지가 그걸 다 받아주시고 온 본인이 아는 골프샵에 알아봐 주신다며 일단 그날 아버지의 추태는 덮어졌죠. 근데 이게 화근이 됐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49번째로 지나고 나서 바로 취직이 되셨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시아버지가 나름 엄청 애를 쓰셨다더군요. 하긴 나이 60을 훨씬 넘긴 무스펙 남자를 어느 골프장에서 써준다 해도 안 되고 무단 결근과 고객과 트러블을 일으켜서 잘리고 맙니다. 이것 때문에 시아버지도 조금 타격이 있으셨나요 봐요. 자연히 그 원성은 제가 들어야 했고요. 시어머니는 이걸 빌미로 이 결혼 없던 걸로 해 누구 얼굴에 똥칠을 하는 거야 하며 노발대발 하셨고요. 대신 남편은 저는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아버지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나가라고 했지만 남편은 저를 택해 주어서 감사했고 또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아빠를 원망하게 되었지만 더 나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내가 모든 것을 미친 짓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자책하며 사과하러 왔고 결혼을 승인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어찌나 미워져서 신정아빠가 도망가는 바람에 시아버지는 화를 내며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 합의를 해야 했습니다. 이후 남자친구와도 이별을 선택했지만 그의 끊임없는 찾아 오늘로 혼인신고만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나쁜 년으로 부르며 대접해주지 않았고 남편도 시댁과 관계를 끊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라져야 한다는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집안은 막판 난장판이 되었지요. 그러나 사람이란 참 간사하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차라리 없어져 주면 소금 같이 상쾌할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떠나고 나는 새로운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딸을 한 명 낳아 5년 동안 행복하게 지냈어요. 이 기간 동안 아버지가 간혹 연락을 해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영화같이 아버지의 사망 소식이 들렸고 다른 날은 개과천선을 하셔서 갑자기 나타나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다른 지역으로 내려와 찜질방에서 일하며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찾아가서 인사를 했고 미워도 결국은 아버지니까요. 아버지는 술을 끊고 더 이상 민폐를 끼치지 않겠다며 집에 오지 않겠다고 했고 대신 찜질방에 있는 아버지를 뵈러 가달라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고 여기저기 노름을 하는 사람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노인이 되어 찜질방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가슴 아팠지만 내 마음의 상처와 아버지를 용서하는 용기가 없었어요. 한편 5년 동안 시댁 가족과는 교류가 없었는데 남편은 가끔 찾아갔지만 의도적으로 묻지 않았어요. 이것은 남편의 선택이며 우리 집안 때문에 제가 말을 꺼내지 못했던 이유였어요. 항상 주인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이런 식으로 내조로 10년을 보내다가 문제는 남편의 직장에서 생겼어요. 내 남편인 재상이 맡았던 프로젝트가 완전히 망했고 회사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남편을 완전히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아직 50세도 안 된 사내를 제대로 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방지부에 발령시켰더니 남편은 자존심이 상해 보입니다. 아마도 그만두면 어떨까 싶은데 자진 퇴사가 아닌 방향으로 퇴직금을 풍족히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소문도 있어서 남편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말 역겨운 모습을 보입니다. 남편의 스트레스와 차별을 옆에서 지켜봐온 나로서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남편을 응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퇴직금을 받아서 일을 그만두었고 이제 나도 돈을 벌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되어서 일 동안을 활용해 볼까 해서 돈 벌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동생에게 이야기하니 마트 캐셔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손재주는 빠르지 않지만 기계가 계산해주는 일이라 물건을 잘 넣어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는 것도 힘들었지만
손님에게 물건을 넣어 달라는 걸 요청하는 것부터 무례하게 물건을 던지는 사람까지 보았습니다. 어디든 불성실한 사람들이 있었죠. 더욱이 제 손이 너무 느려서 자꾸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버튼을 누르게 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올바르게 누르지 못하여 실수를 저지르자 슈퍼마켓 관리인이 그만두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자존심이 통쾌하게 무너져 내리더군요. 능숙하게 모든 일을 잘 처리할 줄 알았지만 매번 실수로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몸은 지치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 내가 왜 이 고역을 참느냐고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정말 편안히 살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고생하여 일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사회의 진실을 모르고 살았구나 깨달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떻게 좀 가만둬. 차도 운전했던 사람이 무슨 도전을 했는데 돈을 번다고 하니 어찌 이런 소리를 믿냐며 나를 설득했습니다. 지금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알고 있으니까 성공하면 되라고 말하더군요. 솔직히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수십 년 동안 회사에서 일한 사람이라면 100% 믿을 수도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나도 보험을 가입하고 일을 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욱 불안정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제 직접적인 노력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았더니 레스토랑 아이바가 있더군요. 이른바 국수집인데 주방 보조라는 데 따라가 보니 놀랄 정도로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말로는 주방 보조였지만 바빴기 때문에 국수 주문을 받고 홀에서 서빙을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국수집이라고 해서 국수만 파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수육과 소주라도 파는 곳에서 일하는데 정말 바빴어요. 마음이 편안한 느낌이 빠르게 사라져갔지만 그래도 마트 캐셔보다는 제게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몇 일 더 다녔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나 술에 취한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낮술을 하고 있는 아저씨들이 여러모로 나에게 툭툭 건드리는 것에 너무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할 뻔했어요. 주인이 말렸고 아저씨들도 사과했지만 더 이상 술 파는 음식점에서 일하는 것은 싫어졌어요.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니 청소 도우미 파트타임 모집 중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고를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업무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또 소급도 꽤 괜찮았고 그래서 처음으로 남의 집에서 청소 도우미로 일하게 되었어요. 처음 방문한 집에는 아이들만 있는 집이었는데 그냥 청소를 도와주고 남는 시간에는 밥을 해주고 아이들을 돌봐주는 등 세심하게 챙겨줬더니 집주인이 매우 만족해했어요.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이 생겼어요. 마침내 제게 잘 맞는 일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특히 마트 캐셔나 식당 알바를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젠 모르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남편이 내가 해야 한다고 하자 제 남편은 계속해서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안 하기에는 남편이 벌인 사업 상황이 좋지 못했어요. 제가 언급을 해서 짧게 그만둘까 고민하고 있을 때 남편은 이미 퇴직금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다가 원금도 다 사용해 버리고 있었고 아이는 어느새 초등학교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남편의 걱정도 있고 저 또한 남의 집에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런 제안을 하더군요. 우리 집에 가서 일을 몰래 작은 뒷문을 통해 들어오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거의 7년 가까이 시어머니와 연락한 적도 없고 시아버지는 저를 거의 원수로 간주하고 있는데 그 집에서 일을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싫다고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엄마는 일단 허락해 주셔야 해. 손녀딸을 데리고 올 텐데 평소라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잔소리를 듣겠지만 남편이 이런 제안을 하다니 더욱 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시댁 가족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추태를 부린 건 있지만 남편은 쟤를 사랑한 죄밖에 없어요. 시어머니가 뜻을 어긴 채 저에게 다가와서 이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데요. 만약 나를 잘못하면 부모들의 부름에 순종하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이유도 없이 제가 살짝 흔들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단편적인 이해와 화해, 돈을 벌어서 좋을 것 같았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 집에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엄마가 손녀를 돌봐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희비를 함께 하게 된다면 내가 할 일이 매우 단순해질 것 같아요. 이제 시험머리도 예전처럼 돌아올 것 같고 평소 성격이 있는 분도 아니시겠어요? 게다가 손녀를 보고 싶어 하시는 소문까지 들었으니 이번 기회에 묵은 갈등을 해결하고 시댁의 도움을 받을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제안에 동의했어요. 그리고 몇 일 후 마침내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딸을 앞세워서 말해야겠죠. 만나진 지 7년 만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상당히 변화를 보였어요. 먼저 시아버지는 더 멋져지셨는데 사업이 잘 되어서 다양한 것도 먹고 관리도 받아서 그런지 활기가 넘쳐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있는 척 아는 척 하시더라도 예전만큼 활기차하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대신 돈에 대한 집착은 더 강해진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손녀딸 앞에서는 소멸되어 버린 것 같았어요. 연신 손녀를 보며 웃는 그들을 보니 나 또한 참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손녀를 좋아하시는 그분들에게 몹쓸 짓을 해버린 것 같아요. 주방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함께 있게 된 저에게는 제각기의 생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서히 들어오셨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정확히 알고 있어. 넌 내 아내이면서도 우리 집을 도와주러 온 파수부 같은 존재니까 맡은 일은 꼼꼼하게 해야 해. 내 어머니가 애인데 사모님이라고 불러. 알았지? 보통 우리 집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중요한 날이라 몸이 아파져서 부르는 일이 있었어. 앞으로 잘 해주면 제대로 보답을 받을 거야. 어머니가 말한 대로 꼼꼼히 일해주었고 일당도 제대로 받아갔지. 무엇보다 손녀들을 돌보아 주셔서 내가 마음 편했어. 예전에는 여러모로 바빴는데 이젠 쉴 수 있게 해주신 어머니 때문에 정신이 편해진 거야. 하지만 딸이 문제였어. 말해보자면 귀여운 손녀딸은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상황이 아니야. 이젠 시어머니도 딸에게 관심을 덜어주시고 나는 집안일에 정신을 쏟고 있어서 딸이 심심한지 이것저것 더니 우리 집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었어. 특히 시어머니가 소중히 여기시던 반려견이랑 놀다가 딸이 반려견에게 먹던 음식을 몰래 주고 싶어서 사료 외의 음식을 줬더니 강아지가 설렁설렁해 하더라고.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어. 하지만 다행히 동물병원에서 잘 치료받아서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쌓이는 것들로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들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 맞아요. 더 잘해야 했던 것은 맞아요. 그래서 시댁에 가면 계속 긴장했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일을 잘 처리하고 시어머니와도 인사를 잘하고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아직 남편이 집에 오기 전이어서 고추장찌개나 보글보글 끓여주려고 재료를 손질하고 있는데 마침 남편이 들어와서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뭔가 부탁이 있는 줄 알았더니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욕을 했어요.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오라거나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왜 이러는지 물었더니 오늘 별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화를 내는데 이해가 안 간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무슨 일이 생겼느냐며 직접 가서 들어보라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아마 괜찮겠지 했는데 남편은 저를 차로 데려다 주었어요. 혹시 같이 들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운전자 좌석으로 가지 않게 될까봐 그나마 좋은 분위기를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것은 시어머니와 나의 문제니까 일단 듣고 정리해보려고요. 제가 한국어로 리포팅하겠습니다. 만약 안 되면 그때 당신이 들어와 알았지 하면서 부탁을 한 후에 저 혼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딸이 자꾸만 같이 들어가고 싶다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쳐서 할 수 없이 같이 들어갔죠. 근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욕을 하려다가 자마손녀가 있으니 꾹 참는 게 보이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화장대 위에 있던 진주 목걸이 어디서 좋게 말할 때 빨리 말해 이러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금시초문인지라 기억을 더듬고 있었지만 저는 진주 목걸이를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버벅거리느니까 시어머니는 이거 말이야. 진주 목걸이 이거 수제로 만든 거야. 근데 끝까지 차받들 거야. 웬만해선 직접 사과하면 끝내려고 했더니만 정말 막장 있고만 경찰 부를 테니까 경찰서 가서 그렇게 계속 모르는 척해 파 아무리 고부간의 관계가 있다지만 내가 도둑년까지 미안을 이루 둘 수는 없잖아 하면서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순간 너무
무서우니까 머리가 혼란해지더군요. 내가 진주 목걸이를 본 것 같기도 하고. 그걸 치렀던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뒤죽박죽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훔치지 않았고 제가 훔칠 사람이 아니라고 계속 한결하는데 갑자기 딸이 할머니 사실은 제가 가지고 놀았어요 이러는 겁니다. 순간 모두 정적이 흘렀지만 슈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보니 딸이 울면서 그냥 목에 한번 차보고 여기 다 찰뒀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왜 이러는지 물었더니 오늘 별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화를 내는데 이해가 안 간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무슨 일이 생겼느냐며 직접 가서 들어보라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아마 괜찮겠지 했는데 남편은 저를 차로 데려다 주었어요. 혹시 같이 들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운전자 좌석으로 가지 않게 될까봐 그나마 좋은 분위기를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것은 시어머니와 나의 문제니까 일단 듣고 정리해 보려고요. 제가 한국어로 리포팅하겠습니다. 그게 다해요. 저는 암쳤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오니까 솔직히 저도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아버지가 딸의 뺨을 후려치면서 친가 닮아서 토드겸 피가 흐르는 구만 아주 찬란한 집안이야. 사돈이 꼴값을 떨더니만 그 딸의 그 소년의 아주 막말을 하더군요.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바로 시어머니에게 눈에 쌍심지를 켜고 대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아빠가 실수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때 정중히 사과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걸 지금 왜 끄집어내세요? 저도 완전 이성의 끈을 잃어버린 후였죠. 시어머니는 이게 어디서 대드냐고 소리 지르고 가만히 이걸 보고 계셨던 시아버지까지 합세해서 이건 아니지. 둘 다 그만해 이러면서 중재를 두는데 정말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펑펑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물론 제가 잘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빠가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너무 죄송스러운 일이 맞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그런 취급당하고 아무 죄 없는 우리 딸이 깜짝 놀라기까지 맞아보는 심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험 머리에는 진주 목걸이를 찾아 노는지 아니면 목걸이 값을 내놓으면 없는?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집을 뒤적여봐도 없다고 하고 빨리 돈을 내놓으라며 압박을 하니까 고마비를 쓰는데 귀가 찢어질 것 같다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내놓지 않으니까 나중에 편하게 들어왔어요. 그러자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 솔직히 상황을 설명할 힘이 없었어요. 아이는 울이고 저는 울고 시어머니는 냉정해 보였고 남편은 가만히 있겠죠. 일단 시아버지가 남편을 끌고 나가고 저는 미친 듯이 방 안을 뒤져 시작했어요. 꼭 찾아내서 이 불공평함을 풀고 싶었고 진주 목걸이를 찾아낸다면 그걸 빌어 시어머니를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너무 불공평해서요. 하지만 얼마나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시어머니의 꿈인 극이나 아니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시아버지가 진주 목걸이를 들고 방 안에 들어와서 자네 잤는가? 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건너방의 옷장 아래에 뒹굴고 있는 걸 확인하며 나는 방금 확인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죠. 그러자 갑자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얼굴을 갈기면서 자, 이제 변해야겠다. 속이 시원해지니까 어서 며느리에게 사과해라고 했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군요. 시험 머리도 놀라서 아닌 여보. 갑자기 왜 까불지 말고 빨리 사과해. 그리고 이제 며느리, 너도 집에 올 필요 없다. 앞으로 니네 자립할 때까지 내가 생활비 보내줄 테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어렵게 살 필요 없어. 뭐해? 당장 사과해. 며느리한테 사과 안 하면 당시 노사는 돈 여기저기 아무 생각 없이 뿌리고 다니는 카드가 전부 다 몰수야. 알았어. 그 말에 쉬어. 머리는 정신을 차렸는지 얼른 사과를 하더군요.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더 이상 시댁에 있기도 싫어서 딸을 데리고 얼른 나왔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운전만 했고요. 한 3일 정도 끙끙 앓았네요. 뭔가 속에 있던 열병 같은 것이 터진 듯 했어요. 약이 먹어도 낫질 않고 그냥 온몸이 옥신거리고 속에서 천불이 끓었다. 가시 걷다가 하고 심지어
꿈에 돌아가신 엄마가 나타나서 남편한테 차려야 해. 김서방이 너한테 차려줄 거야. 라는 알 수 없는 말까지 해주셨어요. 이 모든 게 정말 아프고 아플 정도로 저를 괴롭히다가 3일 정도 되니까 좀 나아지더군요. 하지만 일어나기 싫어서 그냥 침대에 누워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제가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그냥 두리번거리며 다른 일로 가리고 싶다면 여행사 수요마사, 여행할 때 화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있다. 환자를 재채기만 하고 있으니 남편은 부엌에서 밥을 차려 먹고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전에는 돈이 부족해서 걱정했던 통화였지만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일을 벌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자는 척하며 듣고 있어도 돈 문제에 대해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 그런데 의문점은 금방 해소되었어. 남편이 전화해서 아버지, 잘 해결됐어 라며 말했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 그런데 남편은 당당하게 월바람을 피우고 싶으세요 라며 말했어. 그러자 아내는 어머니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었어. 나이에도 이렇게 행동하고 싶냐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이해를 하고 대화를 도청했어. 진주 목걸이, 얼마에 팔 거니라며 새엄마 목걸이를 받았는데 칠척 못하게 되었어. 아무튼 제가 약속대로 돈을 보내줘 라며 말하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난리 날 텐데 라고 말했더니 남편이 전화를 끊고 일어섰어. 난 여기서든 잘못한 거야 하며 말했어.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속상했는데 이야기를 이해하고 싶어 저까 추궁해봤어. 몇 번 망설인 뒤에 이야기를 꺼내 들었어. 사실 처음에 말한 어머니는 아닌 것 같다고. 저희는 정말 놀라운 상황에 처했어요. 남편은 이미 전 남편의 아들들을 만났고 재혼한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도 7년간 얼굴을 보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렇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상상조차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생긴 일이 더 어려웠죠. 손녀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던 시아버지와 남편의 계획은 성공했지만 그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의 바람을 들은 시어머니는 결국 용서하지 못했고 그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시아버지가 진짜로 손녀를 만날 때 목걸이를 빼돌린 걸 발견한 것이죠. 그 상황에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시아버지의 바람을 포함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남편의 모든 것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제자리에 놓으라고 제발 바로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새엄마가 놀라고 위약금을 요구하며 곤욕을 겪게 될 거야. 다른 여자 만나는 걸 알았냐고? 알 것 같지? 아버지니까 모르는 척한 것뿐이니까. 왜 내 아내 없이 계속 보여? 네 엄마는 일찍 죽었고 재혼한 여자는 돈만 빼앗고 성격도 나쁘고 나는 정말 외로워. 돈, 이번 일이 큰 돈을 들 것 같아. 회화가 진행될 내용이었다. 요컨대 아버지가 내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주려고 진주 목걸이를 고르는 중에 갑자기 선택했으나 들켜버렸고 상황이 악화된 거겠지. 그래서 남편은 나서서 아버지에게 사업 자금을 줘달라고 조금 당돌하게 요청했어. 솔직히 조금 과장된 표현이었지만 손을 내밀기로 한 거야. 아버지는 돈을 지원해주고 남편은 그 돈으로 사업을 키워갔기로 약속했어. 그 덕분에 나도 편해졌어. 이후 새엄마는 잔소리해도 아버지가 막아주고야만 했어. 물론 이 일을 계기로 아버지는 나만큼 파악했고 서로가 이 사건을 비밀로 지키기로 했어. 그러하여 최대한 익명의 직업도 조금 바뀌어서 글을 썼어요. 괜히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남편의 직업이나 제 직업이 드러나면 곤란해질까 봐요.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화목한 집 같아 보일 것 같지만 일단 이제는 먹이사슬 같은 게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꽉 잡고 있고 남편이 시아버지를 꽉 잡고 있으며 저가 남편을 잡고 있으니 마치 먹이사슬 맨 위에 제가 있는 것 같지만 항상 남편의 말에 따르고 행동하니까 어쩌면 정말 시어머니는 남편을 두고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랑 하나만으로 제게 준 것이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남편 덕분에 제가 있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오늘도 저는 된장찌개를 끓여 놓으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